20대 커플이 강남역 건물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소주를 한 잔씩 마시는데요. 남자는 웃고 있지만 머리로는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난 의대생이야. 넌 내 병원을 지어줘야지. 하지만 정작 그는 동성애 성관계를 즐기면서 금수저 여자친구를 자랑하는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비극이 벌어진 그날, 경찰은 아이러니하게도 남성을 먼저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나중에서야 발견했죠. 대한민국을 경악케 한 상위 0.1% 의대생의 살인.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국내 범죄 사건을 다루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8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던 19살 최동욱이었죠. 그는 이 뛰어난 성적으로 한국의 탑이라고 불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합니다. 연대의대. 이건 고등학교에서 전교 1, 2등 정도는 해야 들어가는 아주 경쟁률이 높은 곳이죠. 최동욱은 이 화려한 프로필을 가지고 인터뷰에 등장합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돈을 쫓기보다는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외과 의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게 되죠. 또 간호사인 어머니를 본받아서 생명을 살리고 싶고 롤모델로 한국 의료계의 전설인 이국종 교수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가 다시 언론에 등장했을 땐 빛나던 과거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2024년 5월 6일 서울 최대 번화가인 강남역 9번 출구에서 신고가 접수됩니다. 지금 15층 건물 옥상에 사람이 서 있어요. 투신하려는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신속한 신고로 다행히 사고는 막을 수 있었는데요. 이때 구조된 남성은 25살이 된 최동욱이었습니다. 건물 난간에 서 있던 그를 구조대가 제지했는데 당시에 격하게 저항했어요. 겨우 발목을 딱 붙잡았을 때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난리를 쳤죠. 하지만 이런 난동 중에도 최동욱은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구조대가 말을 못하는 사람인가? 라고 여겼을 정도죠. 어찌저찌 경찰서에 데려왔는데 경찰이 따뜻한 차를 건네면서 무슨 힘든 일이 있냐라고 묻게 되죠. 그때까지도 최동욱은 입을 굳게 다물고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경찰로서는 이대로 돌려보낼 수 없어요. 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오랜 설득 끝에 드디어 최동욱이 입을 엽니다.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부모와 짧은 통화가 이뤄졌고 최동욱의 얼굴이 한결 가벼워졌는데요. 이때쯤 되니까 아까 그 옥상에 가방을 놓고 왔다. 그것만 챙겨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복용하던 약이 있대요. 그런데 경찰은 일단 그의 얼굴을 살폈어요. 처음과는 달리 훨씬 더 안정되어 보였죠? 근데 또 이대로 보냈다가 덜컥 옥상에서 일을 저지르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최동욱 대신 경찰이 가방을 가지러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동댕이 쳐있는 가방을 챙기던 그때 갑자기 시야에 수상한 게 들어왔죠. 저쪽 옥상 구석, 눈에 잘 띄지 않는 사각지대에 새빨간 피가 떨어져 있던 겁니다. 확인차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엔 젊은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채 이미 사망한 후였는데요. 상태가 처참했어요. 양쪽 눈과 이마, 목이 수차례 칼에 찔렸는데 최소 20번이 넘는 공격을 당했습니다. 또한 그녀 시신 옆에는 흉기로 쓰인 회칼, 두자루, 소주병 뒹굴고 있었고요. 자, 상황을 파악해보면 같은 날 같은 옥상에서 한 여성은 살해당했고 앞서 최동욱은 죽음을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는 없겠죠. 심각성을 파악한 경찰은 서둘러 서로 돌아갑니다. 이때 이제 경찰이 표정이 굳어서 경찰서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최동욱이 기다렸다는 듯 자백합니다. 네, 맞아요. 보신 대로 제가 그랬어요. 그 여자 제 여자친구예요. 곧 이어서 범행 전말을 순순히 털어놓는데요. 우선 피해자는 24살의 가명 남수지 씨였습니다. 이 둘의 악연은 중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화성에 있는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친해졌죠.
사춘기 시절에 찾아온 첫사랑인데 두 사람이 풋풋하게 만남을 이어가는데 그것도 잠시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특히나 최동욱의 엄마는 아들이 좀 더 학업에 집중하길 원했고 여자친구 사귀는 걸 강하게 반대해요. 의대에 가야 하는데 지금 연애는 좀 과하다는 거죠. 결국 반대에 부딪혀서 최동욱은 수지 씨와 거리를 둡니다. 근데 이 방식이 좀 배려가 부족해요. 만나기로 한 약속을 그냥 일방적으로 파토낸 거죠. 어쨌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최동욱은 연세대에 진학합니다. 수지 씨 역시 대학에 가서 평범한 캠퍼스 생활을 만끽했고요. 첫사랑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져 가죠. 그러던 2024년 2월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최동욱이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잘 지냈냐, 안부와 또 근황 토크가 이어졌고요. 곧이어 어렸을 적에 쌓아뒀던 오해를 풀면서 둘의 사이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연인 관계로 발전했죠. 20대 초반 다시 만난 첫사랑과의 연애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발생해요. 두 사람이 사귄 지 2달 만에 양쪽 부모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덜컥 혼인신고를 한 겁니다. 아니,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그 과정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최동욱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 할 텐데요. 사실 대학에서 그의 평판은 최악이었습니다. 특히나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해요. 그 한 예로 의대 실습 중에 특히나 민폐를 자주 끼쳤죠. 그래서 최동욱으로 인해 동기들까지 혼나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 사이에서 기피 대상이 됩니다. 좀처럼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그는 학교 내 유령 취급을 당했는데요. 어쩌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동욱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강한 집착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유일하게 자기 편이고 또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급기야 그는 강한 소유욕이 들었는지 수지 씨를 끈질기게 설득해서 혼인신고를 한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사귄 지 고작 2달인데 너무 섣부르잖아요. 한편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수지 씨의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이런 유복한 집안에서 귀하게 키운 딸이에요? 남자친구 압박에 어쩔 수 없었다지만 이럴 순 없죠. 수지 씨의 아버지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이 결혼이 이뤄진 게 아니다 라면서 혼인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이때 변호인은 앞으로 수지 씨가 남자친구와 연락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조언했죠. 둘이 계속 가깝게 지내면 강압성을 받았다라는 인정이 힘들잖아요. 소송에서 불리해지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간곡히 설득했는데 수지 씨는 아버지 그리고 남자친구 사이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 사건 2주 전인 4월 22일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죠. 그날 수지 씨는 아버지 조언을 어기고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떤 심정의 변화를 겪었는지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다행히 바로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는데 손목에 상처가 너무 깊게 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 중요한 순간에 혼인신고가 발목을 잡습니다. 법적으로 현재 수지 씨의 보호자는 부모가 아닌 최동욱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최 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와, 가족들은 울분을 터뜨리면서 일단 최동욱에게 연락을 했죠. 하지만 이때 그가 아주 황당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기 수업이 있다면서 바로 대답을 안 하고 시간을 질질 끌더라고요. 심지어 얼마 안 가서 부모님 연락처를 아예 차단하더니 끝내 다음 날에는 자기가 협박을 받았다면서 경찰에 이 여자친구 가족들을 신고합니다. 아니, 이 사람 미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최동욱의 기묘한 행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막 수술 동의를 미루면서 시간을 끌던 그때 사실 그는 자기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왜 앞서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갑자기 산에 올라가서 투신을 시도했다가 겨우 구조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그치지 않고 호텔에 가서 양주 5병을 사가지고 호텔 방 안으로 들어가요.
이 5병을 한 번에 다 마시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에 이를 거라고 여겼던 거죠. 근데 현실은 어땠냐? 양주 한 병을 끝내자마자 완전히 만취돼가지고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땐 병실이었고 심한 숙취에 시달리긴 해도 생명에 지장은 없었어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최동욱과 수지씨 두 사람 모두 연달아 죽음을 기도했죠. 근데 이것 또한 단순히 우연일까요? 추정컨대 그 직전에 나눈 통화가 트리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세한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또 최동욱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추측은 가능해요. 이 중 한쪽에서 죽음을 부추긴 건 아닐까요? 보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 나중에 밝혀집니다. 사실 최동욱이 지독한 가스라이팅을 두고 수지 씨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소유로 그녀를 두고 싶었던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성관계 영상을 찍어서 그걸 약점으로 잡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되게 애절하게 사랑을 속삭이면서 또 어쩔 때는 절대 그녀가 자기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세뇌시켰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 남자의 통제하에 놓인 수지 씨는 끈질긴 설득을 당해서 결국 혼인신고까지 거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토대로 추정을 해보자면 앞서 두 사람이 통화 중에 누가 죽음을 독촉했을까요? 네, 예상이 가시죠? 아마도 최동욱이 수술 동의를 미룬 것도 애초에 죽음을 바랬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 추측일 뿐 정확히 규명된 부분은 아니에요. 한편 수지 씨는 다행히 수술을 잘 받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황당한 상황을 겪은 가족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최동욱을 떼어놓겠다라고 굳게 다짐합니다. 지금 딸이 완전 망가져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지 씨 어머니가 최 씨 가족들에게 통첩을 보내요.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내가 그쪽 주소를 모르니 그 최동욱이 재학 중인 의과대학으로 소장 보내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내 딸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수지 씨 또한 가족들의 강한 설득에 마음을 돌려요. 최동욱과 완전히 정리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있을 최동욱이 아닙니다. 그가 필사적으로 여자친구를 설득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 씨의 마음이 또 약해졌고요. 얼마 후 두 사람은 3일간 호텔에서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때 수지 씨는 복잡한 심경을 털어놓으면서 관계를 정리하자라고 설득했죠. 하지만 최동욱은 달랐어요. 이미 혼인신고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그녀는 내 거고요. 헤어짐을 듣는 순간 최동욱은 되려 동거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후 호텔에서 지내는 3일 동안 두 사람은 매일 다퉜어요. 도저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참다 못한 최동욱이 5월 2일 아침 6시 호텔을 나왔고 그때부터 연락도 끊은 채 완전히 잠적해버립니다. 그러자 갑작스러운 상황에 수지 씨가 불안해졌어요. 이 남자친구란 사람이 평소에도 충동적이고 불안정하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시한폭탄 같이요. 그래서 결국 수지 씨가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는데요. 그녀의 우려대로 최동욱은 옥상 건물에서 발견되었고 구조됩니다. 아니 이거 도대체 극단적인 시도를 몇 번이나 한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애초에 진짜 죽을 생각이었나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행동과 암시를 함으로써 수지 씨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고 또 붙잡고 싶은 건 아닐까요? 근데 이건 거의 협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그는 또다시 수지 씨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쯤 되니까 그녀가 자기를 진짜 사랑한다고 확신했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까지 해준 거라고요. 근데 수지 씨의 태도가 확실히 전과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 널 정말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밀어내는데 자신의 기대와 다른 반응이 오자 최동욱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잠시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얘가 진짜로 헤어지려고 하네? 그럼 뭐야? 그 혼인 무효 소송 그거 접수될 텐데? 그 학교로 간다고 했는데? 그럼 끝장이야. 나 연대 의대 이거 내가 얼마나 공들인 건데. 여러분 여기서 최동욱의 성향을 잠깐 알아볼까요?
그는 자신의 학교, 학부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카카오톡과 SNS에 대학 관련 게시물을 도배했어요. 심지어 해외여행 중에도 학교 과잠을 입고 다녔을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학교로 소장이 날아가 절대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곧이어 그는 아주 날카로운 말을 쏟아냈죠. 수지야, 네가 좋은 대학 못 간 이유 모르지. 그건 네가 금수저라서 그래. 네 아버지 돈 많으니까 너 노력을 안 했잖아. 근데 난 달라. 난 평생을 매달린 거야. 근데 소송? 너 내 인생 망칠 거야? 최동욱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어요. 사실 다시 만나자 재결합을 요구한 이유가 오직 사랑만은 아니었거든요. 자신의 안위가 더 우선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소장 날아가니까요. 근데 여기에 다행히도 수지 씨가 쉽게 동요되지 않았고 단호하게 다시 한번 이별을 고합니다. 그러자 최동욱은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요. 완벽한 엘리트인 내가 버림을 받아? 감히 너까지 거한테? 그때부터 수지 씨는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일인 5월 6일 최동욱은 정말 마지막이라면서 수지 씨와 만남을 잡습니다. 곧이어 평소 데이트 때 자주 방문했던 강남역 인근의 15층짜리 빌딩으로 그녀를 데려가요.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려서 소주 한 병을 구입했죠. 그렇게 건물 옥상에 도착한 두 사람은 소주 한 잔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최동욱은 최대한 허심탄회한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수지 씨도 점점 긴장이 풀려갔어요. 바로 이때 좀 말랑해진 분위기를 눈치챈 최동욱이 갑자기 대화의 방향을 180도 바꿉니다. 수지야, 근데 이번에 그 수능 문제 봤어? 우리 학교 다닐 때 둘 다 비문학 지문 되게 좋아했잖아. 네가 관심 있을 내용이 있던데, 야, 우리 그 수능 내용 한번 찾아보자. 그는 핸드폰 검색을 제안해요. 그러니까 수지 씨가 한참 폰을 보면서 화면에 집중해서 내용을 읽고 있었죠. 근데 그러는 사이 최동욱이 살짝 뒤쪽으로 빠져서 조용히 자기 배낭을 엽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회칼을 꺼내더니 오른손에 쥐었죠. 그리고는 왼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수지 잘하네? 그 말이 끝내는 순간 수지 씨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강하게 젖혔어요. 동시에 오른손에 든 칼로 그녀의 목을 그대로 찔렀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공격한 게 아닙니다. 연이어 10번이나. 완전히 여기서 그녀의 목숨을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거예요. 눈엔 살기가 가득하고요. 수지 씨는 동맥이 완전히 절단되면서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래 버티지 못하죠. 쓰러졌어요. 목을 붙잡고 막 몸부림치는 그녀를 최동욱은 물끄러미 구경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손에 묻은 피를 수지 씨 옷에 그냥 쓱쓱 닦아요. 곧이어 준비해온 옷으로 말끔히 갈아입었고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여자친구의 목숨이 완전히 끊어지길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자 최동욱은 다시 한번 칼을 집었습니다. 쓰러진 그녀의 머리채를 잡더니 이번에는 반대편 목을 공격합니다. 11번이나 난도질했어요. 이건 완전히 급소만 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조차 아직 끝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발견됐을 당시의 상태 기억하시죠? 양쪽 눈을 찌르고 그리고 마무리로 이마에 칼을 꽂았죠. 이 최동욱의 광기에 피해자는 완전히 쓰러졌고 더 이상 미동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수지 씨는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에 보인 최동욱의 행동은 완전히 예상을 벗어납니다. 그대로 도주할 줄 알았겠지만 돌연 난간에 올라섭니다. 마치 자기도 따라 나서려는 듯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해요. 최동욱이 가명을 노린 계산된 행동을 한 게 아닌가라고 분석한 건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재판이 열릴 텐데 그러면 자기도 죽고 싶었을 만큼 죄책감이 컸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으니까요. 한편 최동욱의 자살 소송이 막을 내렸고 현장을 다시 방문한 경찰에 의해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조차 최동욱이 의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좀 파악하기가 힘들죠. 어쨌든 전말이 밝혀지고 그는 바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진짜 한국 언론에 빠르게 퍼지면서 대중들이 경악했어요. 특히나 수능 만점자, 연대 의대, 누가 봐도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잖아요. 도대체 그런 사람이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취조를 받는 과정에서 최동욱이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한 거예요. 우발적? 근데 과연 이럴까요? 일단 피해자 만나기 직전에 대형 마트 가서 핵칼 2자루, 또 청테이프 2개도 구입했어요. 아까 준비해온 옷으로 갈아입은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이거 모두 옥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기가 알고 가져온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발적이라고 말해요? 실제로 그의 핸드폰을 포렌식 해보니까 칼로 사람 죽이는 방법, 경동맥 살인, 경동맥 출혈 사망, 목의 구조 등등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봤더니 여자친구와 만나서 이게 데이트인 척 함께 이동하는 그 와중에도 계속 경동맥 살인 이런 걸 검색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애초에 최동욱이 정말 수지 씨를 사랑해서 접근했던 건지 여기에 의심이 가는 대목이 있어요. 사실 피해자 수지 씨의 집안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금수저라고 했죠. 그걸 최동욱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인들에 따르면 평소 최동욱이 그 여자친구의 경제력을 대놓고 자랑한 적이 있대요. 실제로 사건이 알려진 후에 대학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 증언들이 올라왔는데 그 최동욱이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면 나는 처갓집 지원으로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와, 만약에 진짜 그런 꿈을 가지고 이 모든 걸 벌였다면 어쩌면 그래서 왜 그렇게 혼인신고를 서둘렀는지도 좀 이해가 가기도 해요. 딱 사건이 들어봤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급기야 최동욱이 동성애자 혹은 양성애자라는 주장까지 나와요. 왜냐면 그 국내에 동성애자가 모이는 커뮤니티에서 최동욱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파트너가 있었고 그들의 증언까지 쏟아집니다. 최동욱과 지속적인 성관계를 나눴던 이가 등장을 하는데 최 씨가 가학적인 성관계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했다라고 말했죠. 또 이런 일화도 있대요. 찜질방과 목욕탕에 가서 남성들을 희롱했다는 스토리인데 아니 저 너무 혼란스러워요. 만약에 그가 동성애자였다면 애초에 수지 씨는 왜 만난 걸까요? 양성애자라서? 그게 아니라면 최동욱은 정말 그저 의사가 된 자신의 미래, 찬란한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수지 씨를 이용한 건 아닐까요? 그 흐름대로 생각해보면 피해자 가족이 예상치 못하게 꺼낸 소송이라는 카드는 그의 모든 계획을 위태롭게 만들었을 겁니다. 지금껏 만들어온 과거와 미래가 다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동욱 입장에서는 그걸 막아내기 위해 끝내 수지 씨를 살해하는 최악의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로 설명했다 한들 이 흐름이 쉽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힘들어요. 왜냐면 수지 씨를 죽여서 자기가 얻는 이득이 뭐냐고요. 저 정말 이 사건 너무 골 때렸습니다.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면 우발적 살인이라는 말은 말도 안 돼요. 앞뒤가 맞지 않죠. 그러자 최동욱이 돌연 작전을 바꿉니다. 계획적 살인이었습니다. 라고 순순히 인정을 해요. 그러더니 방향을 틀어서 불안장애와 강박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죠. 근데 애초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불안하고 강박 정도로 어떻게 살인을 용인해 줄 수 있냐고요. 심지어 더 웃긴 건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최동욱한테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모든 건 연기일 뿐이었죠. 추가적으로 해드릴 일화가 하나 있는데
재판 도중에 왜 하필 그가 피해자의 눈을 공격했는지 이 부분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일단 추정을 해보면 과거 두 사람이 호텔에 머물렀을 때 있잖아요. 최동욱에 따르면 그때 수지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옛날에는 평민이 귀족 건드리면 누나를 팠대. 너가 나를 얻기 위해선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해. 이걸 해석해보면 아무래도 좀 더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수지 씨를 차지하려면 최동욱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에 최동욱은 상당히 자존심이 긁힌 거죠. 그래서 결국 살인을 결심했고 마지막 순간 마치 그 말에 대한 복수를 하듯 눈에 상흔을 입힌 게 아닌가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추정일 뿐이에요. 자, 지금까지의 과정을 지켜본 검찰 쪽에서는 최동욱은 말도 바꾸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그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유족들 또한 사형을 지지했고요. 결국 2024년 12월 1심이 진행되는데요. 와우. 예상보다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옵니다. 징역 26년이 선고된 거예요. 가석방 없이 형기를 끝내면 51살에는 그가 사회로 돌아오겠죠. 근데 사실 여기서 제일 황당한 건 재판부의 선고 이유였습니다. 들어보세요. 최동욱이 재범 가능성이 낮고 훗날 사회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 근거가 뭘까요? 명문대 의대생이니까요? 아니 이거 맞아요? 살인마가 똑똑하면 나중에 감옥 끝나고 나오면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장이 어딨어요. 뭔 소리예요 이게. 이 재판 결과에 유족들도 격분했어요. 결론적으로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5년 상향된 징역 30년이 선고되긴 했는데요. 여전히 유족과 대중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최후 변론에서 최동욱은 모든 죄를 인정하겠다라며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자기가 죽어 마땅하다면서 고개를 숙였고요. 그런데 이것조차 뭔가 가명을 위한 퍼포먼스로 보여요. 그는 오로지 재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했고 또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사회에 헌신하겠다라고 포부를 말하던 19살 수능 만점자 최동욱의 모습은 사라진 후였죠. 오히려 그가 대학 시절에 배운 의료 지식은 살인에 이용되었습니다. 부디 그의 복역 생활이 평탄치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 만큼 그가 충분히 괴로워하고 또 반성하길 바래요. 우리는 30년 후 또다시 이 사회에서 최동욱을 만날 겁니다. 그땐 더 이상 명문 의대생이 아닌 살인 전과범으로 인식되겠죠.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2018년 10월 25일 이날 무심코 뉴스 포털을 보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들 클릭한 충격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그 헤드라인을 보면 혼수가 뭐길래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긴급 체포. 그 내용에는 결혼을 앞둔 연인이 혼수와 예단 문제로 다투게 되고 그 갈등 끝에 예비 신랑이 여자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는 거였어요. 범인 가해자는 예비 신부의 지나친 신혼집 요구가 발단이었다고 주장했고요. 이 기사에 그날 사람들의 무심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이고 남자 입장도 이해가 된다. 왜 결혼을 하면 남자들만 돈을 더 내야 되냐. 여자가 너무 과한 요구를 한 거 아니냐. 남자도 불쌍하다.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기사는 분명한 오보였습니다. 왜냐면 우선 두 사람은요.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아니에요. 연인이긴 했지만 아직 상견례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혼수, 예단 이슈가 오고 간 정황이 없어요. 그럼 왜 언론사는 이런 오보를 낸 걸까요? 우선 이 사건의 전말은 4년 전인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울의 K명문대에 재학 중이던 20살의 여성 E씨. 어느 날 동대문구에서 어학원을 다니고 있던 중 우연히 한 남성을 만나게 돼요. 그는 E씨보다 4살 많은 남성 심씨였죠. 야, 너도 K대야? 나도 K대야. 그는 같은 대학 동문이라면서 친근감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연락처를 주고받긴 했지만 이후 관계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 뒤로 무려 4년이 지난 2018년 7월
여성 이 씨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몇 년 전 어학원에서 만난 동문 심 씨였던 겁니다. 근데 그가 아주 뜻밖의 말을 대뜸 꺼냈죠. 사실 4년간 내가 너를 쭉 좋아해왔다. 첫눈에 봤을 때부터 너에겐 후광이 비쳤다. 근데 그땐 내가 너무 부족해서 고백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준비가 됐으니 너와 사귀고 싶다. 이게 4년 만에 굉장히 갑작스러운 연락이긴 했는데 이 씨가 당황했죠. 하지만 마침 그녀 또한 사귀는 사람이 없었고 또 굉장히 이 남자가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잘해주니까 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심 씨와 만남을 하게 돼요. 실제로 심 씨는 직접 얼굴 보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꽤 예의도 바르고 또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게다가요, 자기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국회에서 인턴을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미래 계획을 좀 잘 세우는 듯 하죠. 다만 현재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어머니 식당에서 일을 돕고 있다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공기업을 오랫동안 다니면서 현재는 아로니아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동시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아버지 또한 지역 국회의원 공천을 받을 정도로 사회적 명망이 높다고 해요. 이거 딱 들어봐도 굉장히 명예 있는 집에서 반듯하게 자란 듯 하죠. 그렇게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면서 둘은 몇 번의 데이트 끝에 마침내 교제를 시작합니다. 사귄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무렵이에요. 여성 이 씨가 국내 유명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남자친구 심 씨가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기 아버지가 내년 5월에 정년퇴직을 하는데 그 전에 결혼을 해야 축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털어놓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남성 심 씨는 결혼을 하면 이 씨가 이제 새로 잡은 그 직장을 그만두길 바래요. 대신 어머니가 운영하는 춘천의 식당 2층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고 함께 가게 일을 돕자는 겁니다. 이 씨는 이제 겨우 23살이고 막 취업했는데 갑자기 웬 춘천이에요. 너무도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또 무엇보다 잘 다니고 있는 대기업을 이렇게 퇴사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일방적인 남자의 요구에 그녀가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자기 부모님한테 상의를 하게 되거든요. 부모님 또한 무슨 말이냐, 너넨 아직 이르다 라는 입장이었어요. 자, 그러자 9월 21일 남자친구 심 씨가 여자친구 부모님 댁을 찾아와요. 그리고 비장하게 결혼 계획서를 들이밀면서 다시 한번 결혼을 강하게 어필합니다. 적어도 7개월 뒤인 2019년 4월에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요. 이 씨 부모가 좀 당황했죠. 그리고 너무 좀 성급한 거 아니냐, 좀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심 씨의 반응이 의외예요. 며칠 후에 심 씨는 자기의 장모님이 될지도 모르는 이 씨의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이 통화가 한 20-30분간 이어졌는데 마치 그 어머니를 가르치듯 자기의 의견을 계속 피력하는 거죠. 어머님, 지금 우리가 결혼 적기인데요. 그리고 앞으로 좋은 상황이 펼쳐질 건데 왜 이렇게 미루기만 하십니까? 왜 반대하세요? 이 남자 굉장히 고집이 상당한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이 씨 부모 또한 심 씨를 만난다고 했을 때 좋게 봤어요. 어쨌든 프로필 좋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또 마침 10월 말쯤 해서 상견례 형식의 가벼운 만남을 잡아준 상태였죠. 뭐라? 근데 이 남자가 너무 일방적으로 그것도 무례하게 밀어붙이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강압적인 태도에 실망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 그 약식으로 한 상견례마저 무기한 미루기로 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중간에 있는 딸 이 씨 또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꾸 무대뽀로 결혼하자 그러는데 답답하죠. 그렇게 힘들어하는 딸에게 그녀의 부모님이 먼저 타협안을 제시해요. 그래, 너네가 정결혼을 해야겠으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서울과 춘천의 그 중간쯤에 남양주에서 신혼집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로 직장도 다닐 수 있고 또 남자도 춘천 가게로 왔다 갔다 출퇴근할 수 있겠죠.
사건이 발생한 2018년 10월 24일 아침 7시 55분. 그녀는 남자친구 심씨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자기, 내 요구사항 딱 2개 말할게.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전날 어머니하고 상의한 대로 첫 번째는 서울의 회사는 계속 다니겠다. 2번째는 서울과 춘천 사이에 신혼집을 얻자.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타협안입니다. 그런데 심씨는요, 대뜸 이런 답장을 했어요. 오늘 춘천 집으로 좀 와줄래? 평소에 2 사람은 거주지가 멀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평일날 퇴근을 하고 나서 춘천에 와달라 좀 이례적인 부탁이었어요. 근데 또 하필 그날 여성 이 씨에게는 다른 일정이 있었거든요. 퇴근 후에. 그래서 일단은 내가 오늘 출근 복장이라 옷이 좀 불편할 것 같다 라며 애둘러 거절합니다. 근데 심 씨가 막무가내였죠. 여자친구가 퇴근을 앞둔 오후 5시부터 계속해서 춘천에 와서 얘기하자 집요하게 설득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날 근무하고 있던 이 씨에게 무려 20통 넘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 나 남양주에 사는 거 찬성해. 야,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너야 라면서 이 남자가 약간 제안을 들어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요. 여기에 결국 설득당한 이 씨는 저녁 6시 12분 퇴근 후에 춘천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이때 그녀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남자친구 만나고 오겠다고 간단하게 소식을 전했고요. 저녁 8시쯤 아버지한테 잘 도착했다고도 연락을 했죠. 하지만 그 후 딸과의 연락은 두절됩니다. 평소 같지 않은 행동에 부모는 초조해졌고 남자친구 심씨에게 몇 번이나 연락을 했지만 그 또한 전화를 받지 않아요. 결국 밤 10시쯤 됐을 때 부모님이 인터넷을 직접 검색해서 그 남자친구 심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번호를 찾아내서 전화를 걸게 됩니다. 저희 딸이요, 그 춘천 식당에 갔다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자, 이 통화를 마치고 나서 심씨 어머니, 그러니까 남자 쪽 어머니는 그래요? 하면서 곧장 가게 위층에 있는 아들의 집, 그러니까 옥탑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 너무도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여성 이 씨. 근데 그 상태가 차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왼쪽 턱 아래를 칼로 찔러서 혀와 입 천장까지 상처가 나 있었고요. 목 부분은 10번 이상 베어져서 결국 몸통과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복부에도 자창이 있었는데 이게 어찌나 깊게 찔렸던지 척추 끝까지 칼날이 들어갔을 정도예요. 심지어 칼은 그 상태로 휘어져서 신장 횡격막도 손상되었고요. 이런 참혹한 상태의 이 씨는 이미 숨이 끊어져서 아들의 방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쓰러져 있던 겁니다. 너무 놀란 이 어머니, 식당 주인 어머니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들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11시 50분 그 식당에서 2km 정도 떨어진 교회에서 범인 심 씨가 체포됩니다. 그는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상견례를 앞두고 혼수 문제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라고 말해요. 에? 이건 실제와 다르잖아요. 지금 거주지 문제가 있긴 했어도 갑자기 웬 혼수? 거기까지 아직 안 나갔잖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방적인 그의 주장은 그대로 언론에 전해지면서 빠르게 퍼졌고 결국 전국에 오보가 퍼지게 된 거죠. 더 정확히 이건 예비 부부의 다툼도 아니고요. 그냥 정신 나간 남자의 끈질긴 집착이 불러온 살인입니다. 이때 더 분통 터지는 건 당연히 유가족이었어요. 남자친구 본가에 어쩔 수 없이 갔던 딸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것도 너무 억울한데 오보가 나가면서 딸이 완전 속물 취급당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유족은 일일이 언론사 기자를 만나 정정 기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건 사실 유가족에게 작은 기적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건이 벌어진 직후 이 씨의 가족 또한 정신이 없긴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엔 왜 딸이 굳이 퇴근 후에 춘천에 가야 했는지, 또 왜 죽음을 맞이했는지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죠.
근데 마침 이때 딸 휴대폰을 경찰이 수거해 가거든요. 그래서 전말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나고 군대에서 급하게 휴가를 나온 이 씨의 남동생이 문득 누나가 쓰던 노트북을 열어보게 돼요. 근데 그때까지는 암호가 걸려 있어서 누구도 열지 못한 노트북이었습니다. 동생이 이것저것 만지다가 아주 우연하게 계정을 여는데 성공해요. 그리고 뒤이어서 누나의 PC용 카카오톡 메신저까지 열어보게 되죠. 거기에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모두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이 씨한테 너 춘천으로 와, 춘천으로 와 라고 불러낸 바로 그 내용이요. 유족들은 즉각 대화 내용을 백업을 해둬요. 그리고 이후에 그 PC 메신저를 다시 열려고 했지만 한 번 이후는 불가능했다고 해요. 가족들은 이게 이 씨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죽은 딸이 너무나 억울해서 하늘에 가기 전 잠깐 돌아와서 이걸 열어주고 갔다고 생각하시게 된 거죠. 어쨌든 그 덕에 유족은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심 씨를 강하게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소름 끼치는 정황이 있는데, 사건 당일 아침 8시 심 씨와 이 씨가 한참 카톡을 하던 시각에 원래 이 남자 쪽 휴대폰에 여자친구를 내 전부라고 저장시켜 놨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쯤 그는 돌연 여자친구의 저장명을 쓰레기로 바꿨고요. 그때부터 춘천으로 와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전문가들은 바로 이 순간이 심 씨가 여자친구 살인을 계획한 때라고 지적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그로부터 약 2시간 후인 아침 10시 38분, 심 씨가 지인과 통화를 하다 이런 말을 해요. 제 여친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걔네 엄마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게 이 세상을 위한 거고 난 지옥 가더라도 부끄럽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도대체 심 씨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해가 저물었어요. 그날 저녁 그는 아무렇지 않게 춘천역으로 자기가 또 직접 나가서 여자친구를 마중합니다. 밤 9시 30분 둘이 함께 식당 위에 옥탑방으로 돌아왔고 아직 풀리지 않은 그 결혼과 또 거주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심 씨가 여자 쪽 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시작해요. 이걸 듣고 어떤 여자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좀 불편해하던 이 씨가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우리 가족을 욕하냐 라면서 반발하게 됩니다. 그러자 심 씨는 대뜸 그녀의 목을 잡아서 조르기 시작해요. 너무 당황한 이 씨가 막 저항을 했지만 힘을 이겨낼 수 없었죠. 이 남자가 아예 침대 위로 여친을 쓰러뜨리고는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강하게 목을 조르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 씨는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그녀의 직접적인 사인은 목이 졸린 액살입니다. 근데 아까 그 시신의 상태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심 씨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던 거예요. 갑자기 부엌에 가서 30cm짜리 식칼을 들고 와요. 그리고 그녀의 심장과 목을 포함해 여러 번 급소를 찔러 시신을 훼손합니다. 추 경찰이 왜 그렇게까지 했냐라는 질문에 확인 사살을 한 거래요. 그러면서 살아남아서 얘가 식물인간이 되는 게 더 싫지 않냐 라고 정말 억장 무너지는 소리만 합니다. 밤 10시 심 씨는 피가 묻은 옷을 갈아입고 자신의 차를 몰고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와중에 본인 여동생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는 내가 오빠 모를 못해서 미안하다 라는 말을 전했고 이후 지인이 있는 교회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발각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더 황당한 정보들이 드러났어요. 이 심 씨가요, 애초에 K대학 동문 아니에요. 동일 이름의 남성이 거기에 다닌 적도 없더라고요. 졸업한 적도 없고요. 근데 심 씨는 경찰 조사에서까지 나는 K대 출신이다 라고 끝까지 주장해요. 국회 인턴했다, 아버지 태양광 사업한다, 지역 유지다, 이런 이빨린 소리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범죄 전문가는요, 그런 심 씨를 두고 그가 만약에 살인범이 아니었다면 사기꾼이 되었을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만일 그게 좌절되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는 아주 위험한 기질이 다분한 거죠. 범행 당일에도 그에겐 2가지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먼저 피해자가 자신의 뜻에 순순히 따라 결혼을 승낙하면 살려두고 그렇지 않으면 살해하는 거예요. 범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너무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나 이 말 제일 싫어요, 진짜.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자, 이제 재판 결과만 남았어요. 이 사건의 경우 우발적인 범행이냐 계획 범행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논점이었는데요. 검찰 측에서는 심 씨가 의도적으로 아침부터 계속 얘기해가지고 춘천으로 깨어냈다라는 점을 들어서 계획 범죄를 주장했죠. 그에 따라 사형이 마땅하다고 봤고요. 하지만 끝내 법원은 심 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가 피해자를 유인한 정황은 인정이 되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계획살인은 아니라고 판단됐어요. 왜냐하면 미리 흉기를 구입한 게 아니었고 또 제대로 된 도주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나마 무기징역이 선고된 건 시체를 워낙 잔혹하게 손괴한 점, 그걸 특별 가중 요소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사와 심 씨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하면서 최종적으로 그에겐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한편 피해자 이 씨의 어머니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기처럼 피눈물 흘리는 어머니가 또 나와선 안 된다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호소글을 올렸습니다. 또 범인 얼굴도 공개해야 한다고 부탁했고요. 당시 이 청원은 애초에 목표했던 20만 명의 동의를 넘기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째서인지 그의 신상은 지금껏 공개되지 않고 있죠. 피해자 이 씨는 중학교 때부터 줄곧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하는 심성이 착한 딸이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에 성실하게 알바를 하면서 동생 대학 등록금, 또 부모님 용돈까지 살뜰히 챙겼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고요. 그런 딸에게 부모가 항상 착하게 살아라 라고 가르쳤다는데 지금 그녀의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르침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요. 저는 감히 피해자 이 씨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건은 부모님의 잘못도 그리고 착했던 이 씨의 잘못도 아니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씨의 부모님은 한 인터뷰에서 선뜻 딸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도 예쁘고 밝았던 딸의 모습을 함께 기사에 실어주길 요청했다고 해요. 네, 여러분, 이 영상을 진행하는 저와 그리고 보시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억울함,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거겠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오랫동안 이 사건이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